194년 말 도겸이 유비에게 서주를 물려주고 눈을 감자 서주의 땅에는 새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유비는 서주 호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특유의 의와 협의 정치를 펼치며 빠르게 민심을 수습해 나갔다. 한편 유비가 새롭게 정한 근거지인 합의성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도겸의 장례를 마친 유비는 성로에 올라 서주의 잿빛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다. 태산의 늑대 장패였다. 장패는 지난 담연 전투에서 유비를 구원하지 않고 개양으로 말머리를 돌렸던 스스로를 떠올리며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현덕공, 나는 당신을 저버렸소. 늑대라는 이름으로 내 굴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등을 칼로 찌른 것이나 다름없지. 장패는 고개를 숙이고 처분을 기다렸다. 그러나 유비는 돌아서서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유비는 다가와 장패의 거친 어깨를 따뜻하게 짚었다. 장장군, 굴을 지키는 것은 짐승의 도리이나 가족을 챙기는 것 역시 사람의 도리라고 하였소. 당신이 그때 나를 구원하러 왔다면 개양의 가솔들은 잿더미가 되었을 것이오. 그대의 선택에 많은 고뇌가 있었음을 내 모르는 바 아니오. 유비의 말에 장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을 비난할 것이라 생각했던 사내로부터 받은 뜻밖의 관용은 산적의 논리로 세상을 살아왔던 장패의 굳은 마음을 단번에 무너뜨렸다. 현덕공, 나 같은 짐승에게 이토록 넓은 아량을 베푸는 이유가 무엇이오? 천하를 얻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급하기 때문이오. 내 곁에 당신과 같은 늑대들이 있다면 서주를 넘어 천하의 정의를 세울 수 있을 것이오. 나와 함께 서주를 지켜주지 않겠소? 유비의 진심 어린 제안에 장패는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 태산의 늑대들은 본래 주인을 위해 굴을 비우지 않으나 오늘부터 내 굴은 현덕공의 것이오. 개양의 치안은 내가 책임지겠소. 그 누구도 심지어 조조의 군대라 할지라도 내 방패를 뚫고 서주 안쪽으로 다가오지 못할 것이오. 이날의 대화는 곧 태산 군단 전체의 결속으로 이어졌다. 창의와 손관을 비롯한 태산의 맹장들 또한 유비가 사대부들을 정중히 예우하고 백성들을 아끼는 소탈한 인품을 직접 목격하며 그 거친 야성을 유비라는 거대한 대의 아래 기꺼이 바치기로 맹세했다. 서주의 북부는 그렇게 가장 튼튼한 방패를 얻었고 유비는 천하를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하는 동반자들을 얻었다. 그러나 유비와 장패가 마주한 현실은 이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조조가 남기고 간 서주 대학살의 흉터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선명했다. 논밭은 숫덩이가 되었고 가축은 몰살당했으며 살아남은 백성들은 기근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었다. 유비는 진기, 정연과 같은 당대 최고의 석학들을 초빙하여 칠안의 돌을 묶고 통치수를 익혔다. 그러나 서주는 더 이상 100만 호구의 풍요로운 땅이 아니었다. 세금을 거두려 해도 백성들의 곳간은 텅 비어 있었고 군량은 매일 바닥을 드러냈다. 이상적인 정치를 구현하려는 유비의 꿈은 굶주린 백성들의 비명과 텅 빈 창고 사이에서 갈 길을 잃고 있었다. 장패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했다. 장패는 태산 일대의 귀한 식량을 긁어모아 배급하며 백성들을 달랬지만 굶주림에 사무친 이들의 아우성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조조군이 남긴 잔당들이 산을 점거하고 굶주림에 눈이 뒤집힌 유민까지 산적화되면서 태산 군단은 하루가 멀다 하고 토벌전에 나서야 했다. 이는 유비의 중앙 통치에도 큰 짐이 되었다. 잿더미가 된 촌락을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서 장패, 손관, 창의가 불타는 노을을 등지고 섰다. 서주 재건을 명목으로 토벌대를 이끌고 돌아오는 길이었으나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승전보가 아닌 굶주린 이들의 통곡뿐이었다. 장패가 말없이 주먹을 쥐었다 펴며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현덕공의 대의는 숭고하다. 하지만 그 대의가 이 굶주린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지는 못하는군. 우리가 지키는 것은 질서인가 아니면 죽어가는 땅인가? 그의 말에는 늑대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로서의 짙은 피로와 함께
서늘한 회의감이 묻어 있었다. 곁에 서 있던 손관이 지략가답게 주변의 지형과 민심을 살피며 냉철하게 분석을 했다. 현덕공은 인을 베풀고 있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합니다. 조조가 휩쓸고 간 자리는 단순히 집이 불탄 게 아닙니다. 기반 자체가 무너졌어요. 지금처럼 외곽 지역의 무법자들을 제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의 행정력이 이곳까지 닿지 않으면 우리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될 겁니다. 손관의 말에 가장 격정적으로 반응한 것은 창이었다. 그는 칼자루를 거칠게 내리치며 분노를 토해냈다. 이러다간 우리 모두 굶어 죽을 판이요. 근처 고을이라도 공략해서 식량을 약탈해오지 않는다면 올 한 해를 넘기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인근에 도적 같은 놈들이 득식을 한데 군대를 동원해서 싹 다 털어버렸으면 좋겠소. 창의의 푸념에 장패는 고개를 저었다. 창의, 그거는 산적들이나 한 짓이다. 우리는 이제 현덕공의 기치 아래 서 있다. 함부로 행동하면 일만 더 크게 키울 뿐이다. 장패는 다시 잿더미로 변한 들판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타오르는 촌락의 불길이 비쳤다. 이 땅에 과연 평화가 도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결국 또 다른 지옥으로 향하는 것은 아닐지 두렵다. 손관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지옥으로 향하는 길일지라도 그 누군가는 그 길을 닦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그 길 위에서 먼저 굶어 죽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요. 세 사람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장패는 아무 말 없이 말머리를 돌렸다. 그들의 고뇌 위로 서주의 어두운 밤이 내려앉고 있었다. 195년 여름, 서주라는 거대한 늪에 또 하나의 폭풍이 밀려 들어왔다. 조조에게 연주를 잃고 갈 곳을 잃은 여포가 유비에게 의탁하러 온 것이다. 그는 천하가 다 아는 배신의 명수였다. 장패는 여포의 등장을 보며 본능적인 불길함을 느꼈다. 유비 역시 여포가 품은 야수성을 모를 리 없었다. 그러나 조조라는 공동의 적을 견제해야 했고 여포를 거부했다가 그가 원술과 손잡고 서주를 공격해올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다. 또한 군웅할거의 시대, 객장을 거부할 명분조차 부족했다. 유비는 고심 끝에 여포를 서패로 보내 그를 통제하려 했다. 장패는 개항의 군영에서 붓을 들고 한참을 고뇌했다. 유비가 여포를 서패에 보내 머물게 했다라는 소식은 이미 태산의 늑대 무리들 사이에서도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장패는 여포라는 인물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붓을 적셔 종이 위에 무거운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았다. 현덕공국께 올립니다. 소패에 여포를 머물게 하셨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공께서 조조라는 공공의 적을 두고 고심 끝에 내린 결단임을 모르지 않으나 저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어 붓을 듭니다. 여포는 그 성정이 바람과 같고 그 충심은 벼랑 끝에 핀 꽃과 같습니다. 정원과 동탁, 원소 등을 거치며 그가 보여준 행보는 이미 온 천하가 경계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금 조조라는 거대한 호랑이와 원술이라는 굶주린 늑대 사이에서 힘겨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제 집안의 맹수를 곁에 두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 깊이 우려됩니다. 공의 인이 서주의 백성들을 살리는 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인이 오히려 공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만약 여포가 공의 대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칼끝을 돌린다면 지금의 서주가 감당할 수 있는 비극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태산의 늑대들을 이끌고 북쪽 성벽을 지키며 공의 뒤를 바치고 있겠습니다. 부디 여포라는 자를 살피되 그가 공의 신뢰를 이용해 서주의 근간을 흔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간청합니다.